자,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의문문은 상대 높임에 따라서 다양한 종결어미, 그치? 상대 높임에 따라서 다양한 의문형 종결어미로 표현이 되는데 의문사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이 판정 의문문이고 세 번째 문단이 설명 의문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문문이 종류가 많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판정 의문문이라는 건 뭐냐면 화자의 질문에 대하여 개념의 밑줄 쫙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자, 판정 의문문에 대해서는 yes, no,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만 정답을 할 수 있대요. 단순하대요. 판정 의문문이 부정문일 때는 긍정이면 응, 예, 네, 부정이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알아. 너 오늘 집에 안 올 거니? 응, 안 가. 이렇게 한다고, 그치? 자, 그래서 판정 의문문 중에서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자의 동의, 확인 할 때는 어미, 지 또는 지안 요거 쓴대요. 뭐뭐지, 뭐뭐지 안 요것을 사용해서 동의 확인을 나타낼 수 있대요. 너 지금 12시 다 됐는데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밥은 먹었지?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이거는 동의, 확인, 뭐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한편 너는 학교에 갔니 안 갔니?처럼 선택을 요구하는 의문문도, 그쵸? 판정 의문문을 포함한다. 끝. 내용 정리 끝. 됐죠? 자, 이번에는 설명 의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의문문은 뭐냐면 개념 밑줄 쫙 의문상을 가리키는 내용에 대하여 청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의문문. 얘는 의문사가 있어야 되고요, 설명을 요구한대요.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 엄마가 자기 어제 뭐 했어? 어제 도대체 집에 몇 시에 들어온 거야? 내가 너무 기다리다가 잠을 잤잖아.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야? 어제 어디에서 뭐 했냐고? 이랬다. 이러면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야. 이건 엄마가 아빠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거야. 아, 내가 어저께 11시에 택시 타고 올라 그랬는데 그때 또 내 친구를 또 만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설명을. 그쵸?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 얘는 단순한 답변, 요 차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 의문문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제공이 됐어요. 의문사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야?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어요. 그럼 의문사가 뭡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의문사는 누구, 무엇, 어디, 언제 등의 의문 대명사, 몇, 어떤, 의문 관형사, 왜, 어찌, 의문부사, 어찌하다, 어떠하다, 의문용어, 뭐 이런 것들이래요. 자, 근데 의문 대명사가 포함된 의문문의 경우 상황에 따라 판정 의문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럼 뭡니까? 의문사가 나왔으면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의문 대명사가 나왔는데 뭐야?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판정 의문문으로 쓰인다고?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오겠는데? 문제 속에 있겠는데? 이때 의문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된다. 자, 부정칭 대명사 했으니까 복습 겸 미지칭 대명사도 해볼까요?
한자 정리하면 쉬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칭 할 때 부 아니부, 미지칭 할 때 미 아닐미 요 뜻이에요. 앞에는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럼 두 번째 한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할 정, 지 알지 요 얘기예요. 미지칭은 뭡니까? 알지 못해요. 부정칭은 뭡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뜻일까? 무슨 뜻일까? 내가 크면 나는 과연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누구? 정해지지 않은 거야. 불특정 다수야. 그럴 때는 뭐다? 부정칭 대명사. 미지칭은 뭐다? 뚝뚝 문이 열리네요. 그 노래 가사 있잖아. 문이 열리네요. 뚝뚝. 그럼 문 밖에 한 명 있는 거야. 그쵸? 문 밖에 한 명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똑똑했는지 모르겠어. 누구세요? 우리 엄마인가? 우리 아빠인가? 택배 아저씨가 누구세요? 한 명인데 알지 못해요. 정보가 없어요? 미지칭 대명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지칭은 한 명, 부정칭은 백방만이 불특정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은 의문 대명사는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서 이 케이스는 설명 의문문 문단에 있으나 결국 뭐야? 판정 의문문을 물어보는 문제. 됐죠? 꼬여있으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서 시험 선지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앞에 어디 가니?의 경우 예, 아니요 대답을 요구하면 판정 의문문이 되는 것이다. 이때 어디는 의문 대명사라기보다도 그냥 부정칭 대명사로서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야? 선생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군요. 오케이. 단순하게 의문사가 있고 없고 가지고서 확인을 하지 마시고요. 답변이 단순하게 yes, no, 반전 의문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설명 의문문. 이렇게 가면 된대요. 자, 그 다음 한편. 중세국어에서, 이거 중세국어 고전문법 풀어볼 거야. 한편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보조사를 사용해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어. 독특하다. 그지? 보조사. 자, 보조사는 어디에 붙어요? 조사니까 명사, 체온에 붙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수야, 너 벌써 집에 가니? 현대국어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의문형을 나타내주는데 중세국어는 집고 이거야. 되게 문장 짧고 좋다. 이렇게 가와고 같은 보조사를 썼대잖아요. 그쵸? 가와고, 집가, 집고 이런 식으로 보조사를 붙여서도 의문형을 나타내 주었더라. 의문사, 녀녀와 같은 종결어미 외에도 가고와 같은 보조사 의문문 빼죠. 자, 정답이 아니라 문제 11, 12 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틀린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 못 먹었어? 아니, 반전 의문문. 너도 못 먹었지? 자, 지로 끝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지는 판정 의문문 중에서 동의와 확인을 나타내 줄 때 라고 했습니다. 판정 의문문. 너도 못 먹었지? 뭐 이런 거. 너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니? 무엇 이라는 의문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다. 너 오늘 저녁에 뭐 해? 아니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어. 나 오늘 저녁에 너한테 전화해도 돼? 너 오늘 저녁에 뭐 있어? 아니 없어. 딱 여기서 끝났다. 그럼 그건 뭐야? 판정 의문문이야. 근데 이제 방학했는데 시험 끝났네. 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아빠랑 외식하러 갈 건데 너는 뭐해? 이랬을 때 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설명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답변을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 봤더니 너 오늘 저녁에 뭐해? 아니. 그럼 얘 뭐야? 판정 의문문. 넌 뭐해? 판정 의문문. 됐어요? 미음. 야, 아까부터 왜 자꾸 웃어? 영화가 재밌어서. 설명 의문문. 정답 3번.
디귿. 이어지는 대답에 따르면 설명 의문문이야? 아니지요. 그래서 3번 에러 였습니다.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려운 고전 어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고전 어휘란다. 고전 문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 중세국어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본문에서 중세국어와 관련된 거는 어디에 나와? 마지막 문단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문단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보조사를 사용할 수 있더라 했어요? 보조사 가고. 그럼 얘는 조사니까 어디에 붙여? 명사에 붙인다 한 거야. 근데 종결어미도 있기는 하대요. 면요. 됐죠? 자, 그럼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가 기억부터 디귿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보조사 가, 고에 해당하는 거에 동그라미 본문에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좋은가? 광명고, 그지? 가고, 끄트머리에 가고 있는 거, 얘네는 뭐다? 보조사구나. 앞에 나온 게 명사인가 확인해봐. 종, 광명, 보조사 맞구나. 정말 사기치진 않는구나. 본문에 나온 말이 다 맞긴 맞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요? 현대어 보고 푸는 거예요. 고전 문법을 고전 어휘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대어를 바탕으로 푸는 것이에요. 보면 이 딸이 너희 종이니? 예, 종입니다. 종 아니에요? 단답형이죠? 판정 의문문. 니은, 이 대시주의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예, 많습니다. 단답형이죠? 판정 의문문. 이것이 어떤 광명인가? 아, 그것은 그런 광명으로서. 대답이 구체적이죠? 설명 의문문. 대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태강 땅에 있는 폭포수에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이죠? 설명 의문문. 됐지요? 그래서 기억, 니은, 판정, 디귿, 리을, 설명 의문문. 하나씩 배치. 1번. 판정 의문문과 달리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어미를 활용하였다. 자, 기억, 니은, 판정, 디귿, 리을, 설명인데 각각 어때요? 보조사, 종결어미 각각 하나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에러. 2번. 긍부정 대답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의문사가 따로 있었나? 배운 거 있나? 없었죠? 말하지 않은 정보를 왜 기억합니까? 왜 생각하려고 그래요? 에러. 3번. 판정 의문문을 만들 때는 보조사와 종결어미 동시에 사용했어. 아니요.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에러. 정답 4번. 판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보조사와 종결어미의 형태가 설명 의문문과는 달랐다. 어떻게 됩니까? 판정 의문문은 가와 녀를 썼고 설명 의문문은 고와 료를 썼잖아. 그러니까 다르네 진짜. 각각 다르구나. 정답 4번. 5번.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이 청자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의문문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자, 청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되면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것으로 사용된 사례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생하셨습니다. 자, 13번 풀어주세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티읕시 디귿으로 바뀌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디에 해당해? 교체. 많던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 축약이 동시에 일어나는 단어는 5번 애틋한입니다. 5번 애틋한.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사례, A는 이중피동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중피동을 만드는 방법이 2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3가지로 배웠어요. 그 3가지를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빈 공간 있죠? 위에 빈 공간에 피동을 만드는 방법 3가지 손으로 따박따박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쓰세요.
본문에 있어도 세 가지 손으로 쓰면서 다시 한번 암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이기리기, 2번 어지다. 이건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3번 마지막 하나 뭐 있어요? 되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중피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피동 표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써야지 두 개를 다 섞어서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려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가려진도 이중피동 맞는데요. 이기리기 우부추 어지다 두 개 썼으니까 이중피동이지요. 아닙니다. 왜요? 가려지는 기본형이 뭐예요? 가다야? 아니지. 가려지는 기본형이 가리다예요. 플러스 어디다이기 때문에 피동 만드는 방법 한 개 쓰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38번 질문 차원 해석과 관련된 녀석이에요. 선생님은 일단 제목을 타이틀 붙여봤는데 여러분은 일단 각각의 문단에 번호를 조금 붙여주세요. 설명을 수월하게 빨리빨리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1번부터 8번 문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를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네. 자,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되게 웃긴 게 항상 보편적인 게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거 킬러 지문이야 제일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는 다 맞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려운 지문이 누구한테는 쉽구나.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역으로 내가 맞히는 문제를 틀린다. 그치. 그래서 본인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나가시면 된다. 근데 어쨌건 이런 과학 지문은 보편적으로 다들 어렵게 까다롭게 읽어가는 지문이긴 해요. 자, 선지를 하나, 문제를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쫙 훑어볼게요. 38번 윗글에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라고 했어요. 표제와 부제라고 했는데 표제 같은 경우는 있잖니 얘들아, 특정 문단에서만 말하는 걸 표제로 뽑으시면 걔는 에러예요. 1번부터 8번 문단까지 나와 있는데 표제는 전체를 어울러야 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 문단에서만 나온 개념을 가지고 이걸 제목 표제로 뽑아버리면 걔는 에러로 뜰 확률이 큽니다. 또 하나 더, 어떤 개념이 총 4개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총 4개가 들어가는 4개가 들어가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중에서 하나의 단어만 또 표제로 뽑으면 걔도 에러입니다. 그 말하면 어떠한 개념을 상세화시킨 것들은 표제로 뽑아낼 건덕지가 없다라는 뜻이야. 사형제가 있다라고 쳤을 때 나는 이 사형제 중에서 이 사형제 중에서 첫째만 최고, 걔는 될 수 없다. 사형제가 있다.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갈 걸 다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제의 경우에는 전체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개념 중에 하나만 제목 불가. 그 다음에 표제에서 특정 문단에서만 언급된 것만 가져왔다 불가. 이거 유의하시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8번 표제 부제 딱 봤더니 다 무차원화 차원에서 뭐 이러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구나. 차원에서? 차원에 관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39번 기억을 고려해서 보기의 수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차원의 동일성 뭐 이런 거 콕 집어서 말해줬으니까 요거 보면서 2번 문단 읽을 때 풀면 되겠네요. 40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더라. 자, A는 4번 문단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4번 문단 즈음에서 그 근처에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1번은 B에 대한 거 6, 7, 8 아니구나 6, 7번 문단과 관련된 거.
42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2번 같은 케이스를 틀리면 진짜 폭풍 간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42번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난이도 최하의, 지금 여기 붙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최하의 난이도 하의 문제예요. 얘를 틀렸다? 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해하고 푸는 전체를 다 읽고 노력을 해야 되는 39번 틀린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비중이 똑같아. 39번을 그 푸는데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42번은 개껌인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42번을 찍어 이런 거 안 됩니다. 찍을 거면 차라리 다른 걸 찍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42번부터 건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42번 어휘 문제나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나 배점이 2점으로 똑같아요. 그쵸? 주의하시고.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단.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했습니다. 과학의 차원은 참 고차원적이구만. 길이, 질량, 시간이래요. 자, 그러면 1번 문단 크게 볼 거야. 1번 문단 뭐 했어요? 차원이란. 그지? 1번 문단의 핵심 차원이란. 2번 문단 가볼까요? 보통 핵심은 한 문장까지만 읽으면 돼. 한 문장 이상 안 넘어가도 돼. 한 문장. 2번 문단.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자원의 동일성이라 한다. 2번 문단은 자원의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작은 따옴표 인용부 되어 있죠? 네모. 그럼 여기서 의심을 해야 돼. 뭐를 의심을 해? 이거 개념인데. 개념이 갑툭 튀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 앞에 문단을 한번 훑어볼까? 앞에 있는 문단의 꼬랑지를 한번 확인해볼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차원 해석이라 그러고 차원 해석을 위한 두 가지 방법 차원의 동일성, 무차원화 개념 소개 두 가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념이 A, B, C, D, E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개념이 순서가 뒤죽박죽 섞일 리는 없구나. A, B, C, D, E가 순서대로 나오겠구나. 한 문단에 하나씩이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뭐 한 문단에 2개 개념 들어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자 순서대로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읽었을 때 머리로 다음 문단 차원의 동일성이 나왔네. 2번 문단에 차원의 동일성. 그죠? 그러면 의심 빨리빨리 내려가서 그럼 3번에 무차원화 나왔나? 나왔네. 3번에 무차원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단의 개념을 하나씩 넣어줘서 4번 문단 볼까요? 무차원화는 이거는 무차원화 3번에서 이어지네. 그럼 3번, 4번은 같은 얘기네. 자, 그다음 5번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 얘는 다시 올라가서 개념 2개를 섞어서 복합적인 설명을 한 거네. 6번, 7번 짜증나네. 계산이네. 그쵸? 적용이네. 마지막 8번 마무리. 급 마무리. 그죠? 마무리는 뭐 별얘기 없죠. 오케이.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차원이라는 것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 길이, 질량, 시간, 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원이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대요. 길이, 아니구나. 질량, 시간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예시죠. 예시는 사실 앞부분을 이해했으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짜잘한 잔재주는 나중에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졌을 때 부리시고 예시는 중요하지 않대. 긴장 풀고 읽자. 뭐 요정도. 자,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다라고 할 때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거리는 차원. 따라서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구나. 차원은 대괄호를 통해서 표현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다 대괄호 속에 묶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자, 차원은 대괄호. 자, 이 중에서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야.
합쳐서 길이 제곱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이해가죠? 자, 길이와 길이는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이야 없나 세상에? 길이와 길이 제곱은 차원이 똑같지 않은 거래요. 그죠?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야. 속도는 길이를 이렇게 시간 길이 나누기 시간이야. 바뀌었네요. 길이 나누기 시간이야.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시간분의 길이로 차원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면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차원 해석이라고 하더라. 네, 여기까지 1번 문단 너무 보편적인 내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 가볼까요? 차원의 동일성. 자, 차원의 동일성에 관한 얘기가 2번 문단이에요. 자,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양변이라는 것은 뭐 플러스 뭐는 뭐 플러스 뭐 나누기 뭐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요거예요. 양쪽 변은 얘네 차원이 똑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차원의 동일성이야.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서 관계를 알 수 있지. 예를 들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게 뭐예요? 시간분의 길이 똑같은 거야.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길이 똑같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수식에서 속도와 시간분의 길이는 차원이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차원이 되려면 어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 그치? 그럼 거리는 다른 말로 뭐야? 길이인 거야. 그럼 양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와 얘의 차원은 똑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속도와 시간분의 길이는 차원이 같은 것이다. 변수 관계 나타낼 수 있다. 자, 위의 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거 오케이. 차원 나누는 거 가능 오케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곱하기 나누기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돼. 괜찮네. 근데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은 유지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량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더하기로 그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수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더하거나 빼기. 그러면 차원이 똑같아질 수 없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수식에서 상수 숫자들 나오는 거 변수 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까먹었죠. 자, 어쨌건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무시해라 했습니다. 얘네는 중요하지 않아. 무시해라. 끝. 뭐가 끝이야? 일단 문제풀이 하나 보고 넘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자, 차원의 동일성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기억을 고려해서 그치? 차원의 동일성을 고려해서 보기의 수식을 분석을 할 거래요. A는 E, B, C 플러스 D 그치? 그럼 여기에서 기억나는 게 뭐였습니까? 상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5번 선지 볼까요? 5번 선지에 이와 요 녀석의 영향으로 차원이 같아져서 아니지. 이와 내가 뭐라 부르니? 파이? 네. 자, 이와 파이의 영향으로
차원이 같아져서 아니지 얘네는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5번 에러 버리시는 거예요. 5번 일단 버릴게요. 자 1번 B, C, D 모두 길이여야 해. B, C, D 길이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제곱 그지? 그러면 얘가 길이 제곱이야? 아니지. 얘가 길이가 된다고 해서 더하거나 빼는 거 가능합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쵸? 차원이 다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1번도 에러 됐어요? 마찬가지 얘네가 길이가 되던 길이 2가 되던 길이 2는 그럼 얘는 뭐 길이 4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1번 2번 에러 뜨는 거죠. 자 그 다음 B와 C는 길이 그럼 길이 제곱이 될 거고 D는 길이 그럼 길이 제곱일 거고 그러면 수식이 성립한다 맞는 말이죠. 왜냐? 차원이 똑같을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가능하지만 차원이 다른 경우에는 불가하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 또 B와 D는 길이 C는 길이 2 그럼 뭐 길이 3이야? 그치? 요것도 안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39의 정답은 3번. 네, 자 이번에는 무차원화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될까? 되겠지? 자, 무차원화는 제목에서 느낌이 딱 옵니다. 차원이 없대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무차원화, 차원을 지닌 변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한다. 차원을 단위로 나타내기에 차원이 없다? 단위가 없다.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서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 크기 비교했습니다. 무차원화의 방법이 뭐래요?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준점을 세워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라 이거예요. 그죠? 전체 인원에서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은 전체 인원인 거야. 순위는 변수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나는 뭐 1위를 했고 쟤는 뭐 10위를 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가 되어서 상대적인 크기만 남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전체 인원에서 순위를 나누어 주어라 했습니다. 참가 선수 전체 인원 몇 명? 100이구나. 100명 중에서 10위. 그러니까 나는 0.1. 그 다음 20명 중에서 10위. 그러면 0.5. 비교를 해요. 이렇게 숫자 나왔을 때. 그죠? 무차원화된 수는 요수 무차원 차원 단위가 없어진 요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없어져서 크기 비교가 가능해진다 라는 거 계산법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그쵸? 먼저 세우고 개별적인 거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단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편리하다.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 y의 관계 대신에 기준이 되는 양으로 나누어서 무차원화 그래프로 만들어 보아라 했습니다. 그럼 얘도 뭐예요? 기준이 되는 양을 변수로 나눠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5번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여서 차원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더라 했습니다.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을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했어요. 최대 높이 h는 이게 뭐 h 요거라고 볼 수 있겠고 최대 높이 h는
물체 질량, 속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정보를 줄 거예요. h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도 하지 마. 밑에 줄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니? h는 mvg 요렇게 나타난 것이어요. 그죠? 그래서 m 질량, v 속도, g에 해당하는 게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중력 가속도였습니다. 중력 가속도 h가 높이였던 거고요. 그죠? 최대 높이는 h. 요건 뭐 볼 필요 없죠. 헷갈릴까봐 써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거듭 제곱의 형태가 뭐래요? 숫자 붙어있지요. A, B, C 이렇게 거듭 제곱의 형태가 나타나 있지요. 자, 그랬을 때 각 변수의 차원은 H는 이거 뭐야? 차원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치? 이걸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어요. 그러면 각 변수들 중에서 H는 저 세 개 차원 중에서 높이니까 뭐에 해당해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길이야. 자, 그 다음에 M에 해당하는 것은 질량이고, 그냥 그대로 썼으면 되겠네. 질량이고, V에 해당하는 것은 속도야. 근데 속도는 정보가 나와줬지.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이렇게 나와줬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저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차원을 나타내 준 거고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시간 제곱분의 길이. 그쵸? 얘는 없으니까 써볼게요.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A, 0, B, 2, C 마이너스가 되면 우변에서 길이 이외의 차원은 없어져서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얘들아,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 과학 시험 계산 이거 아니고 독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A, B, C의 숫자가 0, 2, 마이너스 1이래. 그래, 이 경우, 그치?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쪽 변에서 길이 외의 차원은 모두 없어져서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어떤 구조가 나온대? H는 C, V 제곱 G 요게 나온대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7번이에요. 중력과 속도 G는 정해진 값이 있으므로 뭐해라?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하지 마. 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던진 최대 높이는 질량과 관계가 없으며 요거 기억해. 높이는 질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속도의 제곱에 높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와 속도는 비례 관계에 있구나. 많아지면 쟤도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변수의 차원을 분석하면 구체적인 방법. 상수값 A도 뭐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멘트를 찾고 비교할 수 있어요. 급 마무리. 됐습니까? 자,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이렇고요. 네,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38번.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차원 해석의 이해와 의미, 차원의 동일성, 무차원화. 39번 아까 했죠? 3번 본문을 그대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40번 A를 바탕으로 무차원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림 1은 시간과 몸무게라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몸무게는 저 차원 중에서 뭐라고 볼 수 있어? 질량,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림 1은 시간과 질량이라는 차원이 있는 두 변수로 나타낸 사람과 개의 성장 곡선이야. 그림 잠깐 봐볼까요? 자, 그림 1을 봤더니 성장 곡선이래요. 자, 가로축 80세까지 있고 세로축 70km까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쭉 올라간다라는 건 뭐야? 계속 커간다 요 뜻이고, 그래프가 짝대기 평평해진다라는 건 뭐야? 정체 고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가는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은 몸무게가 뭐 68이고 강아지는 10kg네요. 바꿨을 때. 자, 그림 2는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무차원 시간, 무차원 몸무게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야? 무차원이니까 이 둘의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는 밑에 거예요. 알겠죠? 단 가의 수명은 80년, 성체 몸무게 68, 개는 10년에 10kg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고를 했을 때 틀린 것을 골라라 했어요. 하나씩 보자. 1번 자, 그림 1에서는 가와 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그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요. 1번 오케이. 2번 그림 1에서 가나의 수명이 달라. 그죠? 걔는 10, 사람은 80. 그래서 둘의 몸무게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 크기는 비교하기 어렵지요. 맞는 말이죠. 상대적 크기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무차원 상태에서 가능하다. 요 얘기고 오케이. 3번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자,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 이렇게 라고 쳤을 때 요거예요. 요거 첫 교차 지점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빨라요? 나가 더 빠르죠. 급격한데. 그지? 지금 가는 나 그래프보다 완만하잖아. 근데 완만하잖아. 근데 강아지에 해당하는 건 강아지는 급하게 경사가 확 올라가죠. 정답 3번 에러. 개의 성장이 더 빠른 겁니다. 4번 그림 2에서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이거 그냥 그래프 읽으면 돼. 그치?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다. 맞죠? 성체 몸무게는 이거 일직선 수평의 상태니까 수평의 상태는 나가 더 빨리 도달했네요. 5번 그림 2는 몸무게, 성체 몸무게, 시간, 수명 나눠서 0에서 1 이게 바로 무차원화 공식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습니까? 3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지문 나왔을 때 착각하는 게 계산해야 돼. 이거 맞나? 시간보다 길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본문에서 물어보는 거.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아까 전에 이런 거 일일이 다 써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쓸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본문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준 이유는 헷갈릴까봐 그냥 한 번만 정석대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런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거 제곱 공식 요거 제곱 공식 나온 요 파트였어요. 요게 B였어요. 자, 보도록 합니다. 1번 딱 봐도 이러지. 상수값이 중요해. 누가 그랬어? 변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멘트를 쳤지. 상수값 중요하지 않아. 2번 G를 제곱하여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구나 했습니다. 자, G를 제곱하여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든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어딨지? 아, 여기 있네. 0, 1, 2가 들어가 있었잖아. 0, 2 다시 써줄게. M, 0, V, 2, G,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래서 에러. 3번 차원 해석으로는 H는 V와 무관하다? H가 V와 무관합니까? 제곱 그지? 반비례 아니구나. 비례관계여서 얘가 커지고 비례관계에 놓여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무관합니까? 그죠? 에러. 4번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군. 맞죠? 왜? 여기에서 질량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5번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A, B, C의 합이 1이 되면 이게 뭐야? 계산할 필요도 없이 지문에 있는 거 다른 식으로 지문에 0, 2, 요 상태 그대로야. 적용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요 자리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요 자리를 찾아서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 요거일 때 우변은 길이만 남는다 했으니까 뒤에 있는 좌변은 차원이 없어. 이게 에러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과학 시험을 보는 버릇이 있어서 계산해야 되나봐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거 제곱 숫자 같은 경우도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 거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됩니다. 42번의 정답은 5번이었죠. 고생하셨어요. 40번 정답 다시 3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불러줄게. 4, 3, 3, 4, 5. 4, 3, 3, 4, 5. 자, 5문제. 눈 내리파시고. 나 이거 다 맞았다. 아이 컨택. 2명. 한 개 들렸다. 3명.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43번 문제 확인을 해봤더니 감정이입, 정각적 신상, 동사구조 반복, 색채어의 대비, 계절의 흐름 요거가에 있나 없나 확인하면 되겠고, 자, 나에서는 시어에 대한 해석이니까 본문 읽고 정리하면 되겠고, 45번 같은 경우가 개꿀 보기죠. 그래서 본문 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주제 같은 걸 끌어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가가 주제가 뭐래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원만한 삶의 태도, 자기 희생, 깨달음. 그럼 주제가 뭐야? 원만한 삶의 태도, 희생 요거네요. 자, 나는 무가치하고 소모품인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소모품, 무가치한 것과 의미 있는 태도가 있겠구나. 뭐 요 정도. 자, 시를 후딱 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만 하는가? 의문이야. 가시나무도 삐죽한데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근 것에 대한 예찬.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이 구조는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문장구조가, 문장 성분이 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날카롭고 뾰족한 마이너스의 어휘들이고,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열매는 둥근 거 플러스, 제목이 그래서 열매고 열매는 플러스, 시적화자가 생각하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덥석. 자, 이거 의성어라고 착각한 친구들 상당히 많을 터인데요. 의성어가 아닌 건 모두 의태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의성어는 소리예요. 덥석이 소리냐 하면 아니야. 누가 덥석 뭐 이렇게 말을 해. 그치? 덥석은 갑자기 성급하게 확 달려드는 모양이죠.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하나의 등근 플러스, 마찬가지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이것도 뭡니까? 통사구조의 반복. 여기 있구나. 대조도 있구나. 먹는 자, 먹히는 능금. 먹는 자 마이너스, 먹히는 능금 플러스, 둥글고 원만하니까. 그대는 아는가? 뭐뭐 하는 것을 도치법 쓰인 거네요. 모든 존재 둥글어, 열매도 둥글어. 자, 문제 43번. 맞는 것을 골라라. 3번이죠. 자, 나시, 털보네 방앗간은 그냥 후딱. 자,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플라스틱 물건은 마이너스 1회적인 것.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내리고 싶어. 그럼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대아파트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했습니다. 그럼 털보네 대장간과 현대아파트는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대장간 플러스 풀무질 플러스 시우새 플러스 모르위의 별이고 숫돌에 가는 행위도 플러스 시퍼런 무쇠나 플러스 되는 거죠. 고부랑 호미도 플러스고,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 흘리는 거, 벽에 걸리는 거 모두 다 플러스고, 그죠? 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떨어지는 똥떡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길에 걸려 있고 싶어. 자, 그럼 봐봐. 부끄러워지고 내가 똥처럼 느껴진다. 그럼 똥덩이는 마이너스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하고 싶다. 소망적 어조로 주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뭐다? 의미 있는
혈본의 방앗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요것이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5번. 현실과 일시적으로 타협.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실은 끝까지 부정적인 것뿐만 했지요. 자, 45번 틀린 것을 골라라. 5번이죠. 자, 꼬부랑오미 플러스, 송진도 플러스. 시어의 해석에 있어서는 플러스 시어는 플러스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벽에 걸린 모습에서 무가치한 존재 마이너스 매치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5번. 고생하셨고 조사 좀 합시다. 자, 2021년 6월 고2 모의고사 고전소설 옥단춘전 34번 문제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1번 인물의 대화와 행동. 2번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의 성격 변화. 3번 과장, 해하. 4번 대사를 통해서 요약 전달. 5번 서술자 개입.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미리 체크해 볼 것은 서술자 개입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고전소설은 시점이라는 게 없다. 고전소설은 1인칭, 관찰자, 주인공 이런 게 없어요. 고전소설은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서술자 개입이 있는 것도 있고 서술자 개입이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임은 100%야. 모든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100%예요. 자, 그렇다면 서술자 개입을 찾는 꿀팁 같은 것은 있느냐? 있지요. 자, 서술자 개입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자 파트는요. 1번 대사. 다운표 파트에서는 찾지 않아요. 대화. 대사는 서술자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등장인물의 것이기 때문에 서술자 개입을 찾을 때는 다운표가 아닌 부분에서 찾는 거예요. 다운표가 아닌 서술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자, 서술되어 있는 지점 중에서 물음의 형식, 서리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서술자 개입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이 소설에 서술자 개입이 있나 없나? 요 정도만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3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고전소설의 핵심은 결국은 줄거리 파악입니다. 고전소설의 핵심은 결국은 줄거리를 파악을 하는 것인데 줄거리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 외에 지금처럼 처음 보는 고전소설일 때 봐봐, 제목이 옥단춘전이야. 그럼 보통 전이라고 얘기할 때 전은요, 전해진다 라는 뜻이라서 소설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춘향전, 전은 소설이란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전 앞에 붙는 옥단춘 이러한 이름들 있죠. 그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수경낭자전 또 있고 또 뭐 있나? 유충열전 이런 것도 있다. 그랬을 때 소설의 제목에 붙는 등장인물은 얘들아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배비장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소설의 제목에 붙는 등장인물은 보통 플러스 선인형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 선인형 인물인 경우가 많아요. 어쨌건 1번, 자 35번에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등장인물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누구누구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될까 체크해보시면 선지 1번에 이현룡, 옥단춘, 김감사, 피장 이렇게만 있네. 그치? 그럼 우리는 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온 시점에 주목해서 소설을 읽어가시면 되고요. 자, 36번 요런 거 완전 개꿀 정보 들어간 보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완전 개꿀이에요. 자, 보기 속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봤더니 암행어사, 모티프, 건선지, 잉학 똑같아. 근데 하지만 뒷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 천민 신분인 여성이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인물.
부도덕한 사대부와 대비대에는 신의가 있는 존재. 그럼 여기서는 여성의 파워를 보여주는 소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36번에 체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에서도 뭐를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 주인공이요. 등장인물들이에요. 자, 지금 주인공 이현룡, 김간사는 위에서 다 체크가 됐지. 근데 선지 이번에 뭐 나와? 뱃사공이라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본문에서 뱃사공 포인트 구절 나올 때 이거 문제 속에 있었는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왔던 애들이고요. 37은 한자성어 문제. 그쵸? 한자성어 뜻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속에서는 기본적인 한자성어를 물어보는구나. 한자성어 대비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에 푸시고요. 한자성어는 뭐 지금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설 본문을 다 읽진 않을게요. 자, 어떻게 읽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항상 고전소설은 스토리 위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앞부분 줄거리 엄청 중요, 중략부 줄거리 이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읽으세요. 자, 지금 여기에 앞부분 줄거리, 중략 줄거리, 결말부의 줄거리 이런 거 나오면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소설은 되게 길어. 그래서 그 줄거리 파트에 그동안의 내용과 갈등이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다 읽어볼게요. 평양 감사가 된 김진희 동그라미. 오랜 친구인 이현룡을 박대하여 죽이려고 해. 그럼 끝났네. 김진희 마이너스 이현룡 플러스 우리 아까 전에 보기 속에서 신의가 없는 사대부가 그럼 누구겠어? 김진희라는 애는 마이너스. 자, 기생 옥단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이현룡이라고 했으니까 옥단춘 플러스 옥단춘과 이현룡이 러브러브 플러스 인물이고 김진희는 마이너스 인물이고 얘네 둘이 싸우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거지 같은 차림으로 옥단춘을 만났어요. 그럼 옥단춘도 이현룡이 성공했다라는 걸 몰라. 춘향전이랑 똑같네요. 자,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김진희가 호통을 치면서 야, 너가 안 죽고 또 왔니? 과거에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야, 내가 저번에 신세를 지려고 그랬는데 이놈 진이야 하면서 대사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죠. 현룡의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위험에 김감사가 김진희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인 거고 비장을 노려보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비장이 대사를 칩니다. 여기 비장의 역할 여기 나왔어요. 비장이 뭐라 그랬어? 그때 죽이려고 했을 때 얘가 살아왔으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사공을 불러서 문초해봅시다 해서 나졸들이 사공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공놈을 잡아왔소 했어요. 그랬더니 옥단추는 그때 당시에 마음 상태가 어때? 어머나 어쩌면 좋아. 나도 죄를 당할 거야. 어쩌면 좋아. 벌벌 떨렸다. 놀랬다. 무서워했다. 옥단추는 마찬가지 이현룡이 성공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지. 자, A 파트. 이놈들아 너희들 그때 죽였니 안 죽였니?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요망한 옥단춘도 데려와서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쳤대요.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다단 넘어가서요. 여보시오 이게 웬일이오? 집 보라고 했는데 너 미쳤니? 여기 왜 왔어? 세 번째 줄. 내 집에 재물만으로도 호의호식 지낼 텐데 너는 왜 이러니? 어쩌면 좋아 하면서 옥단춘이 막 구구절절 읊고 있지요. 거기 멘트 마지막 봐봐. 대사 밑에 중략부 바로 위에 통곡하는 옥단춘의 정성을 누가 니 슬퍼하랴? 요런 거. 서술자 개입의 기본적인 공식 뭐뭐 하랴 요겁니다. 그러면 서술자 개입 여기 등장하고 있구나.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노출하고 있구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향전이 너무나도 이제 오버랩되고 있죠. 각 읍의 수령들은 거동이 가관이다. 칼집 쥐고 오줌 싸고 해학적이네요. 막 도망가고 있는 모습. 김감사는 의기양양 논일다가 곤비백산 달아나고 호통치고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 줄 너 김진희 오늘부터 봉고파직 잘렸어. 멘트 쳤네요. 그죠? 자, 정답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꿀팁 3번 보세요.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글의 분위기가 밝고 경쾌하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면 3번. 우리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 해학적이에요. 정답은 2번이죠. 인물의 성격 변화. 자, 인물의 성격 변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인물이 성격이 변하는 걸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체적 인물은 보통 현대문학에 등장을 해요. 배트맨에서 그 나쁜 놈 조커 같은 거, 걔도 어릴 적엔 되게 착하다가 나중에 못돼 처먹어지고, 요런 게 성격 변화. 그럼 고전소설은 어떤 유형이에요? 처음에 착했던 애가 끝까지 착하고, 악인형 인물은 끝까지 악인형이고 평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2번 에러. 자, 윗글을 이해한 거,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정답 5번. 이건 줄거리 꼼꼼하게 잘 읽으면 알 수 있죠? 옥단춘, 아이고 서방님 여기 왜 왔어요? 내 돈으로 펑펑 놀고 먹지. 요런 코멘트 쳐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파트 5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36번 틀린 거 체크. 정답 2번이죠. 이유는 악인을 징계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여야 해? 김감사 같은 탕가놀이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초를 당하는 뱃사공은 악인의 유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뱃사공은 이혈용을 한번 놔줬잖아. 악인이라고 볼 수 없죠. 정답 2번. 37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16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처음에 나온 그 핵심어를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있나 확인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번에 뭐 동일자는 뭐 주위의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대한다 하면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동일자라는 게 뭐 마이너스 느낌인가 보다. 자, 그다음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거 느낌이 좀 오죠? 환대는 막 환영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뭐 다 받아들이는 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유라는 말 나왔고, 타자성이라는 말 나왔고, 자기성이라는 철학 전문적인 용어, 개념어들이 나와줬어요. 그럼 얘네들을 본문을 읽고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자, 17번. 기억에 관한 이렇게 콕 집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본문을 딱 읽고 나서 돌아와서 푸는 문제. 자, 18번 꿀팁. 18번 꿀팁 갈게요.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골라라. 얘는 틀리면 너무나도 아까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8번 같은 경우는 본문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어휘 문제, 좀 별개의 동떨어진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틀리면 너무 아깝다? 그치? 그래서 나머지 막 완전 다 문제 포기하고 너무 어려워서 찍더라도 18번 같은 케이스는 꼭 건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은 철학이라서 철학 중에서도 좀 쉬워서 난 좀 괜찮았는데 만만했는데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과학이나 경제나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요런 케이스의 문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자, 꿀팁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은 어휘의 뜻풀이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이니까 나 느낌 요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풀어서 정답이 이렇게 맞춰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어휘 문제를 일일이 다 어휘를 암기하고 하는 상태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냥 그동안의 어휘력에 기반해서 내가 뭐 책을 많이 읽었니 안 읽었니 뭐 그런 어휘력에 기반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나마 조금의 스킬이라도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이거는 내가 어디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서술어의 특징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서술어 노타라는 녀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러 가지의 뜻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노타라는 서술어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의미로 디테일하게 나누어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서술어의 자릿수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서술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문이 뭐인 거야? 사전에 올라가는 예문은 전쟁의 참상 앞에 놓이다 인 거예요. 그쵸? 본문에 전쟁의 참상 앞에 놓인 이랬으니까 사전에 만약에 등재되어 있다 하면 예문으로 이 놓이다의 뜻으로 올라가 있는 예문은 전쟁의 참상 앞에 놓이다 요거라고. 그치?
앞뒤를 다 빼먹고 A 파트 있는 부분을 길게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전쟁의 참상 앞에 놓이다 요거라고요. 자, 그럼 봐봐. 이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앞에 라는 부사어라는 거지. 그지? 전쟁의 참상 앞에 놓이다 라고 할 때 앞에 라는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을 요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스킬이 뭐냐면 나중에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얘들아 서술어에 밑줄이 쳐 있으면 이 서술어의 문장의 성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똑같은 뜻으로 사용된 서술어는 요구하는 문장 성분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봐봐. 1번부터 5번에서 해당하는 노트 앞에 놓인 그 문장 성분이 책상 위에 마음이 놓인, 도로가 놓여, 다리가 놓여, 꽃무늬가 놓인. 그럼 뭡니까? 부사가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쵸? 정답은 1번 요렇게.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휘 문제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문장의 성분을 보는 게.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거 원래 풀던 방법대로 일단 한번 풀어볼래 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주현 선생님이 이거 문장의 성분도 보라고 했는데 한번 봐볼까? 요렇게도 한번 확인 사살 해보라는 거예요. 어쨌건 패스. 자, 그 다음 19번 레비나스와 보기를 비교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풀어야죠. 20번 보기는 학급 토론. 이것도 본문을 다 알고 푸는 문제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서는 문단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각각 문단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데카르트에 관한 이야기. 데카르트 체크. 자, 두 번째 문단 후딱 봤더니 레비나스라고 했어요. 자, 3번 문단을 봤더니 3번 문단에 타자 개념인데 하나는 또 하나는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념 나왔네. 향유, 환대라는 개념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밑에 4번 문단을 봤더니 또 작은 따옴표 인용부호에 타자의 출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자의 출현, 뭐 이런 거 타자가 중요한가? 자, 5번 문단을 봤더니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여기는 뭐 중요한 말이 없으니까 4번 문단과 이어지는 내용인가 보다. 그리고 마지막 6번 문단에서는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레비나스에 관한 글이로구나. 그럼 레비나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2번부터 시작을 하죠. 2, 3, 4, 5, 6 레비나스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구나. 그러면 1번 문단과 차이점이 있지. 1번 문단은 레비나스 이전 거. 그러면 1번 문단에서 말하는 건 레비나스와 차이점이 있던지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본문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단. 여러분께서 이미 다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중요한 것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카르트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주 나올 거예요. 자, 데카르트는 서양 근대 철학의 대표래요. 주체를 강조한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주체가 뭡니까? 나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나라는 위치를 되게 강조했던 철학자였대. 자, 생각하는 나는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지배할 수 있는 대상. 자,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 짝꿍 2개 가져가세요. 주체, 대상. 주체가 최고래. 그럼 주체가 아닌 모든 것들은 대상이래. 그럼 대상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대. 그러니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주체 짱 먹은 거래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 마이너스라는 거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꿔 말하면 주체가 너무나도 자만하고 오만하고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 부작용으로 나온 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이잖아.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 유대인 학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상이 누구야? 유대인인 거지. 주체는 독일인은 유대인을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맘에 그냥 맘대로 막 이렇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폭력의 경험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이 그동안 진리였다가 지식인들이 이거 주체 너무 힘을 막강하게 준 거 아니야? 이러면 너무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타자에 대한 어떠한 이런 마이너스 부정적인 전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대요.
주체 중심의 철학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로 쓰이게 되는 거야. 그치?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발발했어. 우리는 반성해야 돼. 주체가 짱짱인 거 우리 이거 좀 반성해보자. 이런 얘기야.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그렇게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자, 그럼 레비나스에게서 중요한 단어는 주체가 아니라 타자. 그치? 다른 사람 중심의 철학. 요게 바로 핵심이네요. 두 번째 문단. 자, 레비나스는 좋은 것 초월 플러스. 자, 그럼 그게 뭐냐? 기억, 타자는 의미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봐봐. 중요한 코멘트 나왔어요.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온 설명은 레비나스 게 아니에요. 레비나스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를 개념 정의했어요. 자, 그럼 기존의 철학이 뭐겠어요? 데카르트 철학, 근대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전에 주체의 의미가 뭡니까? 1번, 주위의 모든 게 자기와 동일한 것. 2번, 주체는 자기중심적. 3번,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기존의 철학에서의 주체 개념이었대.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고 설명을 했대. 그러니까 레비나스도 기존의 철학에서 이러한 주체들을 동일자야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쳤대. 그러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게 뭐야? 레비나스의 생각인 거죠. 자, 그 전에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들은 타자를 마음대로 하고 대상을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죽여버리고 유대인 죽이고 막 이랬는데 레비나스는 아니야. 타자는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멘트를 쳤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타자성이라는 개념을 레비나스가 가져왔대요. 주체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환원되지 않는데요. 3번 문단. 자, 그래서 주체성을 레비나스가 두 개로 쪼갰대. 하나는 향유, 하나는 환대. 그러니까 주체성은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대요. 자, 그럼 향유는 좀 마이너스 느낌이겠지? 환대는 플러스 느낌이겠고. 자, 볼게요. 자,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고 자기성이고,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소유하고 자기성을 확장하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내 삶에만 관심이 있고, 됐지? 그러니까 향유의 주체성이라는 건 그냥 한 단어, 이기적이네로 끝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단. 이제 플러스로 가야 된대요. 갇힌 세계, 향유에서 열린 세계, 환대로 가는 거야.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것을 타자의 출현. 자,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납니다. 낯선 타자 플러스 존재. 레비나스는 타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래요. 무조건. 그치? 그래야 참다운 상태가 된대요. 그것을 뭐라 불러? 환대. 자, 그래서 이 환대와 같은 말, 책임. 그 다음에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 그럼 얘는 뭐야? 이기적이지 않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관계래?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이고 비대칭적 관계. 바꿔 말하면 타자와 주체 누가 더 우위에 있다? 타자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죠? 5번. 자, 그렇다면 자기는 완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예상이 되지. No! 라는 거 예상이 되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니래. 레비나스는 그냥 이기성만 제한하재. 자기성이 상실되는 건 아니래. 타자는 마이너스 존재가 아니라 플러스 존재로 기능할 수 있더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냈고요. 정답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무난하죠. 정답 4번. 타자성은 기꺼이 희생하는 게 아니래 라고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4번 에러. 자, 17번. 기억.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 타자를 레비나스는 플러스로 봤죠. 정답 4번. 18번에 아까 1번 체크했고요. 자,
자, 그 다음 19번 비교해보래요.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 레비나스와 전혀 반대네, 그지? 타자는 누구래? 잠재적인 저. 끝났네. 그래서 뭐가 필요해? 국가가 필요해.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타자를 마이너스로 봤다라는 거. 레비나스는 타자를 플러스로 봤다. 보기는 마이너스로 봤다. 국가의 강제가 필요하다. 정답은 3번이지요. 20번 보기는 학급 토론의 장면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난민 신청 A 안돼. 자기 주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성 막 이렇게 막 과시되어 있고 남의 삶에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얘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B는 뭐야? 무조건적으로 환대의 주체성. 레비나스 거 얘기하는 거죠. 틀린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A는 그동안 누려온 의문을 이거는 뭡니까? B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 2번 에러.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 6월 2학년 모의고사 26번에 해당하는 고전 복합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김광욱이라는 분의 윤리유곡이라는 그 평시조, 그쵸? 평시조 4개. 평시조 중에서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 걸 연시조라고 하죠. 여하튼 요 4개에 해당하는 거. 윤휴의 유구당기. 다 당기라고 할 때 당자는 집당이라는 한자인데요. 어쨌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복합 지문에서는 항상 첫 번째 대가리에 붙는 게 공통점 골라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가나 중에 하나만 찍어서 먼저 OX를 체크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7번 가에 대한 설명. 이거는 가를 읽으면서 이수, 호수, 11수 매치시켜가면서 OX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28 A와 B 콕콕 집었는데 얘는 나중에 보고서 푸는 문제. 29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다 했으니까 이런 게 개꿀 문제. 그쵸? 이유는 보기에 힌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으로 나지문을 먼저 볼까요? 자, 29번 얘는 먼저 읽어보고서 본문 들어가는 거야.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다 했습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한을 추구하는 사촌형에게 새로운 당명은 아까 말했지? 그냥 집에 붙이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어쨌건 이거는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본문을 읽다 보면 나와요. 새로운 당명을 권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요랬을 때 한자를 모르는 여러분들은 조금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한이다라고 할 때는 여자 남자 헤어졌을 때 여인의 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럼 한을 추구하는 사촌형이 한스러움을 추구해?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기서의 한은 그 뜻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스러울 한인가봐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산입니다. 왜? 한을 추구하는 사촌형이라고 했잖아.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사촌형이 한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한은 다른 의미가 있나 보다. 미리 말해줄게요. 한가할 한이란 뜻이고요. 본문에서도 그 의미로 이제 다시 나올 것이에요. 글쓴이는 권력의 성수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자연과 버타고 있고 지조, 신이 지켜서 한의 의미를 실현하는 자세가 중요해. 그럼 여기서 한은 플러스로 쓰였구나. 이게 한이 한가롭다 이거 한자 모른다 하더라도 플러스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세상은 마이너스로 바라보고 있대요. 그죠? 네. 자, 본문 나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산 어른 송계신보 나와는 사촌이 된다. 사촌 형 그 집을 가봤지. 그래서 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명 집에 붙은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누구야? 사촌 형이. 내가 취한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 취한 주석 별표 있죠? 한가로움을 취한 여기 나왔네. 아, 그러면 하는 플러스구나. 자, 내가 말합니다. 내는 윤휴라는 사람이겠지? 윤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 한가로운 건 원래 이 집 당이 소유한 것이야. 우리 형은 이라고 얘기했어. 우리 형은 70세가 되어가지고 바깥 세상에 나간 적 없고 어찌 아무 도와주는 것 없이 충분히 그 운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서리적 표현. 그치?
도와주는 것이 없이 어떻게 그걸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도와주었던 것이 뭡니까? 대, 국화, 진송, 노송, 동백이요, 장송이요. 이 6가지, 자연 6가지 플러스, 그지? 모두 세안의 절개가 있어서 플러스, 지조, 변치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 형 늙을수록 건강했고 여기서 계속 은거했고 취미와 기상 또한 서로 가깝지 않았겠습니까? 서리적 표현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플러스 얘기 하고 있죠. 우리 형은 또 세상에 변하는 걸 많이 겪었는데요. 세상의 교우관계 밑줄 쫙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처음에는 견고하다가 나중에는 틈이 생겼다 마이너스. 그치? 떵떵거리는 자리에 서로 나가고 적막한 자리는 서로 기피하는 게 세상의 풍조 마이너스. 그런데 이 6가지 자연물은 풍상, 우로 이러한 모든 자연의 마이너스 변화를 겪으면서도 서로 어울리고 있고 가깝고 주인과 함께하고 있고 차라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 세상의 걱정을 피해서 밑줄 자신의 천진을 온전히 지키는 것 밑줄 쫙 플러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뭐야?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지. 이 집에는 이 6가지 자연물이 있고 당신께서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유구라고 이름 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리법. 야 6명의 친구 유구라고 지어라. 플러스 하는 여기지? 됐습니다. 됐죠? 자, 나를 읽었다 라고 생각하고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연쇄법 있었나요? 26에 1번 연쇄 없죠. 2번 서리법 있었나요? 엄청 많이 나왔죠? 3번 역설 있었나요? 딱히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없었고 원경, 근경 없었지.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도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수야, 멍순아 이런 거 없죠? 딱 봐도 정답 2번 하나 나왔네? 그러면 가에 서리적 표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럼 빨리 가를 봤을 때 가에 서술어만 보세요. 서술어 이수에 있으랴 이거 서리법이지. 내 몸을 내가 잊으니 남이 아니즈랴 이런 거 서리법 들어갔으니까 정답 2번. 29번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오답만 갑니다. 3번. 글쓴이는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적막한 자리 마이너스. 거기에 만족해라 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안분지족이야. 비교 대조로 쓰였죠. 그래서 에러. 자, 그 다음 시조 하나씩 보면서 매체 보도록 할게요. 가, 이수. 공명도 잊었다. 부기도 잊었다. 그러면 공명과 부기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고 세상에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다. 그럼 세상 번우한 일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고 내 몸을 내가 마저 잊었는데 남이 아니 잊으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나를 잊었다. 왜일까요? 나는 자연 속에 응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건 27번에 1, 2번 이수 매치시켜 볼게요. 1번 화자는 공명, 부기에 거리를 두는 욕심 없는 삶 지향? 오케이. 2번 화자는 남으로부터 소외된 자기 존재에 대한 안타까운 만족이지. 27의 정답 2번 바로 떴네요. 그래도 나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수 질감아 종이 씻고 바위 아래 샘물을 길어서 팥죽을 달게 쑤어서 절이지 겉절이를 만들었어. 세상에 이 두 맛 남이 알까 하노라. 했습니다. 팥죽과 겉절이 맛 너무 맛있다. 뭐 이런 멘트 치고 있죠. 오수 화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수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6수 빠지고 A 때문에 읽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저 백구 갈매기야 무슨 수고하니? 갈대숲 서성거리면서 고기를 엿보는구나. 백구 갈매기가 고기를 먹으려고요. 나 같으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그럼 군마음 없이 군마음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갈매기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고기 욕심내지 마. 잠만 자는 게 어떻겠니?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수 A에 해당하는 거 28번 보도록 할까요? A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맞지요? 선지 28의 1번은 일단 A만 체크할게요. 맞고 A는 화자의 그리운 에러. 무슨 갈매기를? 3번 A는 화자가 함께 어울리고 잠만 자라 그랬는데 무슨 3번도 버리고 4번 A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그러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
뭐 어떠한 상황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거 아니고 화자의 상실과 에러. 그지? 딱 봐도 A만 체크해도 정답은 1번. 자, A 갈매기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B의 유구는 글쓴이가 예찬하고 있다. 정답 28에 1번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수 하나만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자, 11수. 대막 때 너를 보니 유신하고 반갑구나 하면 대한테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법 쓰인 거예요. 대는 뭐겠어 그럼? 대나무겠지? 내가 아이였을 때 너를 타고 다녔어. 중마구호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는 창문 뒤에 섰다가 날 뒤 세우고 다녀라 했습니다. 자, 11수 체크. 화자는 유신하다고 여기는 대상 대나무에게 친밀감. 오케이. 화자는 대막 때의 쓰임이 달라진 상황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 오케이. 정답은 2번. 정답 2, 2, 1, 3. 고생하셨습니다.